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연이고 30세입니다. 동갑내기 남편 박채훈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 눈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라고 쓴 이유는 예전에는 잘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안경 없이 맨눈으로 양쪽 모두 1.5는 보였는데 10대 후반쯤부터 점차 잘 보이지 않고 난시와 근시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안과를 찾아갔더니 진행성 안구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성 질환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실명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치료법으로는 결국 각막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몇 달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서 안경으로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결혼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울고 또 울었어요. 부모님은 계속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당시에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부모님의 마음은 모르고 상처되는 말만 했었어요. 그런 저를 바꿔준 건 어느 밴드의 노래 덕분이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의 유일한 버팀목이 음악이었어요. 우연히 본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거든요. 그 후로 그 밴드의 노래만 듣게 되었어요. 힘을 얻는 것 같았고 점점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빠,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방황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지만 앞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준 밴드의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음악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공연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흰 지팡이를 짚고 공연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넘어지기 직전에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도와주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덕분에 안 다쳤어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어요? 만약 전철로 가시는 중이었으면 역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딱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역까지만. 조금은 조급한 듯이 말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역까지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이 결혼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공연장에서 만난 그와 몇 번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 눈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해 줬어요. 지금은 각막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요즘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몇 년 전보다 각막이식 건수가 줄었어요. 그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눈이 나빠지고 나서 새로 친구를 사귄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친구로서 만나다가 그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 연애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받다니 저기 나는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저는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각막이식 수술 차례가 돼서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라며 농담을 섞어가며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을 들을까? 만약 사귀는 것조차 반대하면 어쩌지? 불안함이 컸지만 막상 만나보니 오늘 잘 왔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나를 기다렸어.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인상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기뻤어요. 이런 저를 좋아해주고 결혼해준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프로포즈 말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결혼을 찬성해 주셨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다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혼을 좀 더 늦게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각막 이식을 기다렸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물론 이식의 순서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눈이 보이게 된다면 남자친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남자친구가 힘들게 뻔히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결혼이 싫은 건 아니지만 시기를 늦춰도 괜찮지 않을까? 남자친구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수술 전에 결혼해도 상관없다며 아내를 보살피는 건 당연하다며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점도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안일을 했지만 역시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스스로 결혼을 결정한 거니 나한테 의지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늦추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강행했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신 것 같았어요. 휴일에 놀러 오시면 네 남편한테만 집안일 시키지 말고 너도 좀 해. 커피 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앉혀놓고 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커피를 준비하고 나면 그 후 거실로 옮기는 건 남편에게 부탁해요. 단순히 시집살이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던 어느 날, 드디어 제 각막 이식 수술 차례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남편의 부담도 줄어들 거고 이제 아이도 키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각났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남편의 태도와 목소리 톤의 변화에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술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붕대만 풀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네. 그리고 붕대를 뗄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여요. 조금 지나니 점점 더 선명하게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세상.
아직은 흐릿하지만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걸어왔어요. 드디어 보이는구나. 그곳에 있던 건 처음 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낯익은 얼굴에 정체가 떠올라 덜덜 떨렸어요. 그 떨림의 정체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정체는 어렸을 때 갑자기 제 앞에서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친구라고 하면 모두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지만 남편은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었지만 저를 괴롭혔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왜? 나를 괴롭혔던 너가 도대체 왜? 남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채웅이한테 너를 부탁한 건 바로 나였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가 안 돼. 몸의 떨림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줘. 제가 눈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던 시기에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만난 거죠. 아니, 오히려 남편이 먼저 알아봤대요. 혜연이 어머니 아니세요? 저 어렸을 때 옆집에 살았던 박채웅이에요. 채웅아, 그동안 잘 지냈어? 갑자기 이사 가더니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제가 괴롭힘 당한 건 전혀 모르세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남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라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제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 혜연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는 혜연이를 좋아했었는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괴롭혔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떤 여자애와 사귀어도 혜연이를 잊을 수 없어서. 이번엔 용기 내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설령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번만큼은 용기 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릴 때 혜연이를 괴롭혔었어요.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괴롭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밝히지 않고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처음 만난 사이로 해주세요. 멋대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은 우연을 가장하고 제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예요. 시어머니도 이 작전에 동참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다들 저를 속이고 있었네요.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저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했었는지 아세요? 그걸 좋아해서 괴롭혔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사 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저를 속이고 결혼까지 시키다니. 여기서 저 혼자만 바보네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였다는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해.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이 너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구나. 하지만 다시 만나고 나서 박서방이 얼마나 널 위해 노력했는지 잊지는 마. 앞이 보이지 않는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거 몰라? 분명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너와 결혼한 거잖아. 물론 속인 게 안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정하고 박서방 말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어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에서 나갔고 남편과 저만 병실에 남았어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속여서 미안해. 괴롭혔던 과거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너와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게 내 진심이었으니까. 내가 속인 건 사실이니 이혼하길 원하면 따르도록 할게.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눈이 보이면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얼굴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남편을 용서했다는 뜻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혼 신고서 받아올게. 이런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남편은 이제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두려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남편은 제 말에 따라 잠시 기다려줬어요. 예전에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날, 아니, 오랜만에 재회한 날. 그때부터 남편은 항상 제게 힘이 돼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주고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곁에 있어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으로의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건 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일을 완전히 잊거나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보다 남편은 저를 위해 많은 걸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혼을 외쳤던 저 자신이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남편의 슬픈 표정을 보는 건 눈을 떠서 하고 싶은 일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지? 당연하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킬게. 저는 결국 과거의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속인 것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면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였던 이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임신도 시도했어요. 그리고 둘 다 몸은 건강해서인지 의외로 빨리 뱃속에 천사가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하연이고 올해 31살입니다. 4살 연상의 남편과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이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고 동년배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재택근무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디자이너 회사에 다녔는데 결혼을 계기로 퇴사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혼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현업에 종사할 때에 비하면 일감이 적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일감이 늘고 있으니 이대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 이왕 가진 기술을 썩히는 건 아깝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건 찬성이야. 라며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젊으시고 몸도 건강하셨는데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나는 물음에는 남편도 아버지와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다며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이후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시댁을 떠나는 것만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이 집을 팔 수는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시댁 집이 너무 컸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두 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엄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누나와 둘이서 살기에는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아,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 방법이 있지. 너희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 되잖아. 네 누나랑 함께 빈 방을 청소해놨으니 들어와서 여기서 살도록 해. 라며 동거 이야기를 마음대로 진행했어요. 게다가 방까지 청소해 놓다니 너무 계획적인 거 아닌가. 저는 시댁에서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동거 이야기는 잠시 보류해 줄 수 없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엄마, 우리도 생각 좀 해보게. 대답은 조금 기다려줘요. 알겠어. 너희들을 위해 방 청소를 열심히 해놨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분명 좋은 대답을 해줄 거라 믿어. 시어머니는 대답을 보류해 주시긴 했지만 동거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날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과 형님이 내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일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 확실히 두 사람은 재택근무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동거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동거하면 어머님도 형님도 나한테 집안일을 다 떠맡기려고 할 거야. 그런 건 절대 싫어. 그래도 그 큰 집에 남자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당신은 동거하고 싶은 말투네. 뭐, 엄마랑 누나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 테니까 우리 동거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아주 쉽게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원체 상냥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번 말한 건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움도 있어요. 결국 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결정됐어요. 시댁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것만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 것. 둘째, 분담된 집안일 외에는 하지 말 것. 셋째,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 것. 굳이 그런 거 써주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지킬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절대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예감은 바로 적중했어요. 신우는 프리랜서인데다 일이 많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집의 가사 분담은 저와 시어머니, 신우 3명이 하게 되었어요. 동거 시작 후 일주일 정도는 이 분담이 지켜졌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깨뜨린 건 역시 신우였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퇴근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청소는 올케한테 좀 부탁할게. 라며 웃으며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자리 잡고 제대로 일하려나 보네. 미안하지만 며느리가 청소 좀 해주도록 해. 라며 저에게 떠맡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는 점점 더 제 가사 분담이 늘어났어요. 결국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요. 운 좋게 일감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아진 수면 시간으로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없었고 갈수록 피로가 쌓여갔어요. 왜 퇴근이 늦는지 의심스러운 신우와 외출을 하고 싶어하는 전업주부인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얘기해볼게 라고만 말하며 저와의 이야기를 서둘러 끝내려고 했어요. 게다가 제 이야기를 전달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분노를 갈수록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에요. 저녁 식사 후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행 책자를 펼치셨어요. 니들 아빠는 함께 갈 수 없게 됐지만 매년 하던 가족 여행을 갈까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즐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가족여행 멤버에 저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 가족들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도 아니기에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여행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올해는 멋진 온천으로 놀러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향하자 어머, 설거지 다 끝났어? 올해 여행은 온천에 가기로 했어.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2주 뒤에 갈 거니까 일정을 비워둬.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일정을 짜서 시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제 의견이 반영된 여행은 아니었지만 온천 여행은 기대가 되었어요. 내일 여행에 대비해 전날 밤 집 청소를 모두 끝마쳐 놓았어요. 그리고 여행 당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천으로 향했어요. 연휴였지만 교통체증도 별로 없었고 순조롭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도중에 시어머니가 알아본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여행 경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이번 여행 경비는 시어머니가 모두 부담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시아버지가 부담하셨다는데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시어머니가 대신 내셨다네요. 그러는 중에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커브길에 약간의 멀미를 느끼자 시어머니가 며느라, 멀미나? 우리 잠시 차를 세우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때? 감사합니다. 조금만 쉬고 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고 저는 차에서 내려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는 제 짐이 밖으로 던져져 뒹구는 소리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차가 출발했네. 이런 산길에서? 지금 날 버리고 가는 건가?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아직 집안일 할 거 남아있지 않아? 얼른 집에 돌아가서 남은 집안일이나 해도. 다음으로 신우에게도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도 나도 올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 집에 하인으로 있으면서 바랄 걸 바래야지. 혼자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인은 하인답게 집에 돌아가서 집 청소나 깨끗이 하고 있어. 역시 그랬구나. 나라는 존재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저는 폰의 지도를 의지해 집으로 향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간다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산길을 계속 내려갔어요. 산을 다 내려가니 마침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게다가 운 좋게도 곧바로 버스가 왔어요. 버스에 올라타고 역에 도착하니 오늘 중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된 탓에 잠이 쏟아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동네가 보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추위에 떨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목욕물에 몸을 담궜어요. 목욕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폰을 보다 보니 산간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다는 대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산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도 나왔는데 이때 폰에 진동이 왔어요. 혹시나 업무 관련한 게 아닐까 싶어 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며느라, 뉴스 봤어? 우리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졌어. 그래서 지금 애들이 크게 다쳤어. 나 혼자 있으려니 벅차서 그런데 지금 병원으로 좀 올래? 뉴스에 나오던 사고 현장에 보이던 차가 바로 우리 집 차였어요. 어쩐지 낯익은 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분명 시어머니였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미 읽었다는 건 보고 있다는 뜻이겠지? 빨리 답장해.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저는 이 집 하인이라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을게요. 그 말들 다 농담인 거 몰라?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그런 투정할 시간 있으면 얼른 병원에 와서 거들도록 해. 저는 더 이상 연락할 생각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일 후 남편과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른 병원에 와. 문병도 안 오다니 인정머리가 없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몰라. 등에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다리 골절, 신우는 갈비뼈 골절, 시어머니는 찰과상 정도인 것 같았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인정머리 없는 것. 사고 나서 병원에 좀 오라는데 그걸 한번 안 와. 너 같은 건 우리 가족으로 절대 인정 못해. 아들, 당장에 이혼하도록 해. 어머님, 그날 저를 혼자 두고 간 거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 신고서에 서명도 해놨어요. 남편은 제가 서명한 이혼 신고서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지난번에 정말 미안해.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어머, 이런 건 또 처리하는 게 빠르네. 자, 아들. 서명해놨다고 하니 너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얼른 서명하도록 해.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는지 이혼 신고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명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제출하러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혼된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한 지붕에 있기 싫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갈 거예요. 한 가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돈 쓰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명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정리한 짐을 들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저는 혼자 살 만한 곳을 구했고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수입도 꽤 늘었어요. 혼자 사는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며느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아들이랑 다시 합치지 않을래? 제가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에 전기가 끊길 것 같아. 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길 거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가족이었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건 실례 아니에요?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가족이라니 한심하네요. 저는 즉시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댁에서 살 때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신우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며 단 1원도 생활비에 보태지 않았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어요. 제 수입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게 뻔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 된 마당에 이렇든 저렇든 아무렇지 않아요.
그 후에 결국 생활비가 부족한 시댁 식구들은 신우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시어머니도 일하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두 사람이 낭비하지 않도록 돈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남편의 눈을 피해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워낙 씀씀이가 해픈셋이라 결국은 시댁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반면 저는 혼자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하던 일을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낼 수 있게 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낼 여유도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시댁이 또 다른 의미로 고맙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가중이고 30대예요. 동갑내기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이 있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이 꽤 많아요. 이 집도 시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남편은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창업한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사업 확장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소득적으로는 우리 집도 시부모님도 여유가 있어서 저와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다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도 뭔가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며느라,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어?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청소하는 거야? 라고 청소 지적을 하거나 지금 밖에 나갈 거지? 이 메모에 적힌 물건도 같이 사올래?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무거운 물건을 사오게 한다든지 어쨌든 저에게 잔소리하거나 귀찮은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가족의 사적인 공간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제가 아끼는 브랜드 가방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제멋대로 가져간 것에 대해 주의를 주어도 그 정도 가방은 그냥 빌렸어도 괜찮잖아 라는 식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썼던 가방을 그대로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아 꼼꼼하게 손질 후 다시 사용하곤 해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제 방만 잠글 수 있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시어머니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함께 있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를 모두 전달했고 장래에 제가 일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단지 견디는 것 밖에는 제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에게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우리 부부는 공부를 딱히 시키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시켜야지. 라며 쓸데없이 학습지 같은 걸 구해와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억지로 시키기도 해요.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런 공부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아들은 공부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싫어했어요. 저와 남편이 있을 때는 거실에서 놀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 노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손자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동거 생활이지만 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예요. 가정용 소형 사우나인데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우나를 좋아해서 집을 새로 지을 때 꼭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유례없는 사우나 붐이 일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원래 사우나를 좋아해서 집에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건 꿈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덥고 답답한 데를 왜 들어가? 라고 말하며 사우나를 싫어하시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는 이 사우나를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에 의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특히 제 앞에서는 본성을 드러내지만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네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여행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여행에 들떠있던 시어머니는 평소 저와 대화가 거의 없으시던 분인데 드물게 말을 걸으셨어요. 드디어 다음 달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 좋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별 관심은 없었지만 일단 맞장구 쳐줬어요. 이번엔 오랜만이고 가까운 곳이면 좋을 것 같아서 경주에 갈 것 같아. 거기서 딸기 따기 체험도 하고 놀다 올 것 같네. 경주라면 따뜻해서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따뜻하다면 뭘 입고 갈까? 오랜만에 여행이니까 새 옷 사서 갈까? 그리고 선물도 많이 사올 테니까 기대해줘. 이대로라면 남편에게도 비슷한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대로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낸 시어머니. 그때 아들도 남편 곁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딸기 따러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은 관심 있어 보였어요. 아빠, 딸기 따는 거 재밌어? 나도 딸기가 먹고 싶어. 라는 아들의 귀여운 질문에 남편은 딸기 좋아하지? 그럼 딸기 따러 가볼까? 당신도 같이 갈 거지? 남편은 부엌에 있던 저에게도 물었어요. 물론 가야지. 나만 남겨두고 둘이서만 간다며 미워할 거야. 미안, 당연히 같이 갈 줄 알고 있었어. 딸기 따는 거 알아볼 테니까 다음에 꼭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이 결정된 후 시어머니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제가 공용 공간을 청소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느새 청소해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라며 어머, 하실 수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나 여행이 가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돌아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여행이 끝난 뒤의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여행 당일이 다가왔어요. 일찍 일어나셨던 시어머니. 우리는 휴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했지만 모처럼의 휴일이라 깨우지 않고 우리 셋이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들이 소원하던 딸기 따러 가는 날이에요. 시어머니의 여행과 겹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날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10시에 집을 나섰는데 그때까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이때 시아버지를 찾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알아본 곳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딸기 농장이었어요. 아들은 딸기가 많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신난다며 큰 딸기를 찾아 따기 시작했고 무농약 딸기라 바로 먹어보기도 했어요.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딸기 따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기 따기를 마친 후 아들이 할아버지한테도 딸기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선물로 사다 주기로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딸기가 많이 있어도 금방 다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애 첫 딸기 따기 체험을 마친 아들은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후 백화점에 가서 셋이서 쇼핑도 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해질녘쯤 가까운 역에 도착했어요. 휴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봉투를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색이 변한 시어머니였어요.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당황한 듯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딸기 따러 갔다가 쇼핑 좀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빠는? 우리가 집 나올 때 안 보였어요. 아직 주무시는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갔어요.
너희들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 안 들어갔지? 아침부터 사우나? 아무리 사우나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라 해도 외출하는 날 아침부터 사우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봉투를 주워들고 시어머니가 달려간 택시 승강장으로 뒤따라 뛰었어요. 다 함께 탈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은 바로 뒤에 있는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죠. 시어머니는 택시 안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사우나가 작동하는 걸 봤어.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는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문 열고 나오지 못하게. 말끝을 흐리며 말하자 남편이 제대로 얘기해라고 다그쳤어요. 그래서 살짝 고장을 냈어. 항상 나한테 말대꾸를 하니까 혼을 내주려고 그랬지. 내가 돌아갈 때쯤이면 미라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장난삼아 가뒀던 거야. 그래도 그 전에 누군가가 당연히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사우나에 있었던 건 아버지였다는 뜻이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네. 사건의 전말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지자마자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남편이 전화 연결해줘서 지금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늦게 집에 도착하니 마침 남편이 시아버지를 구출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렇게 더운 곳에 마실 것도 없이 몇 시간 동안 갇혀있다니.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몸을 식히기 위해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팩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동행해 구급차에 올라타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우리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우나에 가둬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시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점점 제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애초 목표가 저였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우리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시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왜 사우나에 갇혀 있었는지 의사들도 놀랐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치료는 좀처럼 끝나지 않고 아무도 설명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아마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어요. 만약 이대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시어머니는 어떤 죄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 심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탈수 증세가 심했지만 어떻게든 회복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곳으로 이송된 직후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왜 사우나에 갇혔는지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혼내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회복될 것 같다고는 하지만 금방 깨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꽤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아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들도 오늘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지내서 그런지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남았는데 그날 중으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집에 가자고 권유해도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바로 간호사 호출로 시아버지가 깨어났다고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모여들어 진찰을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병실 밖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선생님들.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병원이야? 시아버지가 힘겹게 물었어요.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시아버지는 사우나에 갇혀있던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질문했어요. 먼저, 오늘이 며칠인가? 왜 이런 곳에서 있는가? 사우나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 각각의 질문에 남편은 정성스럽게 대답해줬어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시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드셨다고 해요. 의식도 명료한 것 같고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는 그토록 심한 탈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기 위해 사우나 문을 고장냈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혼 신고서를 꺼냈어요. 솔직히 대답하면 이혼 안 한다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삐뚤어진 성격은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네.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으니 얼른 사인하고 이 집에서 나가. 평소 다정다감한 시아버지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 후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소란을 피웠지만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시아버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 시어머니가 앞으로 살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모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쫓겨나게 된 거죠. 별거가 시작됐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말했고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쉽게 이혼은 성립되었죠. 남편이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시어머니가 없어진 덕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은 집안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